자, 이제 103페이지 대리행위 해가지고 1. 대리의 의사표시에서 현명주의가 나오죠. 114조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 의 나오고 내용이 나와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종로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 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그래서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종로에 와서 아파트를 보러 다녀보니까 병 아파트가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병에게 아파트를 파쇼 해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 이 병의 입장에서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을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죠? 누가 와가지고 아파트 좀 파세요. 그러면 아, 요 인간이 아파트를 사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을이 아닌 갑에게 발생하려면 을은 최소한 자신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걸 뭐죠? 현명이라 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갑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게 아니라 갑을 위해서 매매 계약하는 겁니다. 라고 밝혀야지 그 매매 계약 효과가 본인에게 발생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현명이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갑원에서 표시의 의미, 나번에서 본인을 위한 것의 의미라는 말은 결국은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누구에게 기속시킨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기속시킨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현명을 했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할 테니까 본인이 그 계약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요. 대리인이라고 안 밝혔다면 요 병의 입장에서는 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해요? 을로 생각할 테니까 원칙적으로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해야 되겠죠. 근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것도 예외가 있겠죠. 현명을 안 했더라도 만약에 병이 을이 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다면 굳이 을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이유는 없으니까 이때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까지가 이게 뭐죠? 일반적인 내용인 거죠. 다 끝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예외입니다. 현명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째, 상행위와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굳이 현명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상행위는 현명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되고요. 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은 뭐하지 않아도요?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효과가 들어가는 거죠. 일상가사 대리권도 좀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개념인데 부부는 일상적인 가사,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다는 얘기죠? 대리권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갑이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을이 병이라는 주유업자를 불러가지고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집어넣으면 이 병은 기름값을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갑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아파트 보일러에 기름을 넣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고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대리권이 있는 거니까 병은 갑에게도 기름값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굳이 이때 을이 병과 기름을 넣으면서 나는 개똥이 아빠 대리인 을입니다라고 말할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웃으시는데 여기서 많은 게 해결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분이 더 많으신가요? 반반이, 여자분이 더 많으시네. 그럼 남자를 내서. 남편이요, 맨 룸사롱 가서 술 먹고 막 도박하고 그래가지고 이번 달 카드값이 2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부인이 카드값 2천만 원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필요 없어요? 갚아줘야 돼? 갚아줄 필요 없어요? 반대로 부인이요 막 명품 바람이 불어가지고 명품 백, 명품 신발, 명품 빤스 막 이런 거 사느라고 카드값이 2천만 원 나왔어요. 남편이 그 카드값 갚아줘야 돼요? 갚아줄 필요 없어요? 갚아줘야 돼요? 둘 다 갚아줄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상적인 집안일에 대해서만 부부에게 뭐가 있는 거죠? 대리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룸사랑과 술 먹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갚아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반대로 명품 가방을 구입하고 명품 신발을 사는 것은 일상적인 집안일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남편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아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부는요,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자라고 해가지고 부부는 뭐 일심동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분리된 뭐죠? 법인격체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빚이나 배우자의 빚을 굳이 갚아줄 필요는 없는 거죠. 이번에 그 뭐죠? 송대관 씨 있잖아요, 가수. 지금 부인은 사기로 해서 뭐예요? 실형 선고 받아서 구속돼 있죠, 그죠? 근데 송대관 씨는 뭐죠?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은 막 인터넷 보면 뭐 부인이 잘못됐으면 막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별산제이기 때문에 사업하다 실패한 것은 배우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실패했으면 부인이 책임질 문제지 남편이 책임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뭐 남편이 뭐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했다. 개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기 싫어져서 이혼하는 거지. 그 사업 실패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 부부간에 뭐죠? 그 애정이 식는 계기인 것이지. 남편이 사업 실패에 따라 부인이 뭐 주는 건 아니에요? 책임을 지는 건 아닌 거죠, 그죠? 다만 이제 뭐가 있냐면 조심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좀 이따 하겠지만 남편이 카드값이 어떻게 해요? 2천만 원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배우자한테 전화하잖아요, 그죠? 아유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남편 카드값이 2천만 원 어떡하지?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은 아니 그 왜 나한테 전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고 죄송해요 이런단 말이죠. 아 미안해요 막 이러면 그쪽에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그럼 이번 달에 힘드시나 봐요 막 이런단 말이죠. 아 그러면 예 그런다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여유 드리면 돼요? 그러면은 글쎄요 그러면 한 2달 여유 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예 그런다고요. 그럼 이제 뭐 해버렸냐면 추인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그 예 그러는 순간 남편의 카드빚이 뭐예요? 나한테 넘어와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거 전화 오면요. 그거 다 녹취하거든요. 녹취하는 거 아시죠? 요새 그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언제 그런 소리 했어 그러면 다 어떻게 고객님 녹취한 거 틀어드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런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 전화 오면은 전화를 응대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럼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딱 끊어버려야 돼. 그 다음에 미안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미안해? 남편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나? 그죠? 미안할 것도 없는 거고 떳떳하게 왜 나한테 전화하고 지랄이야 이러든지 아니면 뭐죠? 남편한테 전화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좀 딱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에 대해서는 뭐 할 필요 없죠? 현명할 필요 없죠. 상행위는 왜 하는지 아시겠죠? 상행위는 계속 반복하는 거잖아요. 반복하는 거니까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일일이 현명해야 된다면 장사를 못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수동대리죠. 수동대리는 현명을 상대방 측에서 한다. 수동대리는 누가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하는 거죠. 따라서 너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갑한테 한다는 사실을 누가 밝혀야 돼요? 상대방 측에서 밝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수동대리는 누가 현명해야 됩니까? 상대방 측에서 현명해야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려면 된다. 그런데 우측에까지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일단 우측에 하단에 보시면 2번 대리인의 능력이 나와요.
117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번 주에도 했지만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피한정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의문이 생겨야죠. 아까 대리권 소멸 사유에서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받으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소멸된다 그랬죠? 그죠? 그죠? 이런 얘기잖아요.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피성년 후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말은 대리인이 뭐가 되면요?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멸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갑자기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성년 후견인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니까 양 규정이 뭐가 돼요? 모순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파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처음부터 대리인이 되기 전부터 피성년 후견인이었던 자도 117조에 따라서 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다만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가 선고되면 피성년 후견이 되면 그때는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피성년 후견이었어요. 그 사람 뭐 될 수 있어요?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원래는 아니었는데 대리인이 된 후에 성년 후견 개시 선고가 있다면 있던 대리권은 뭐가 돼요? 소멸된다라고 해석을 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피성년 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맞고요. 피성년 후견이 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말도 뭐죠? 맞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해가지고 적용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임의대리, 법정대리도 다 적용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의 친권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되겠죠. 그죠? 왜요?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 대리행위 하자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원칙이 나와요. 이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편인데요. 은근히 잘 틀리세요. 개념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리인은 뭐냐?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인 거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은 갑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하는 거니까 의사결정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누굴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또 의사표시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의사와 표시가 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누굴 가지고 따져야 돼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법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누굴 가지고요? 대리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고요.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건 그러면 없느냐? 있다. 뭐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과 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는 뭐죠? 본인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말을요? 대리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다 추가할 게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것이니까 경솔했다, 경험이 없다.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이중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중매매도 누가 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이중매매를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도 다 누구 말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험적으로 기억할 것은 요거죠, 요거. 궁박과 중요 부분만 본인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싹 누구만을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고 본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요? 은근히 잘 틀리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을이 대인으로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병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이랬을 때 요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기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여부도 누구 말을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니까요. 근데 이게 자꾸 심정적으로 왠지 본인이 사기 당했으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의사표시도 대리인이 하고 법률행위도 누가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궁박과 중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 말을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이거는 왜 본인인지 아시겠죠? 궁박은 어려운 사정이잖아요.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는 누구 가지고요? 본인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중요 부분이 되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경제적으로 불이익한지 아닌지는 효과를 받는 누구를요? 본인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나와 있는 판례는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가 적극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누구 말을 가지고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진다. 따라서 만약에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면 본인이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뭐 착오 문제인데 이것도 결국 누구 말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예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 풀어볼게요. 예외 설명드릴 거예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누가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결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본인이요 단순히 대리권만을 준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대리인이 뭐 하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역으로 본인이 뭐 했다면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이제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병해갑에게 사기친 경우에는 요 매매 계약을 사기란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어요? 참여했다면 이때는 병이 갑에게 사기친 경우에 요 매매 계약을 사기였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교재 나오는 예를 보자고요. 예를 보기 전에
뒤에 나올 건데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뭐야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해야 된다는 거 한번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자고요. 을이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요. 근데 을은 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인데 갑은 악이에요. 그럼 이때 갑은 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이 무과실인지 여부는 누구 말을 가지고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동의하시죠? 근데 만약에 갑이 을의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했다면 이때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얘네는 뭐인 거예요? 악인 거예요. 따라서 물건에 대한 하자에 대해 담보 책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 지시에 쫓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그러면 본인이 지시했고 그것에 쫓았다는 말은 본인이 의사결정 과정에 뭐 했다는 얘기예요? 참여했다는 얘기죠.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컨대 매수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인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고 있었다면 계속 연결되는 거죠. 그럼 이제는 누구 것도 고려해야 돼요? 본인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대리인이 이를 몰랐더라도 매도인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 뭐 할 수 없어요? 물을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대표 예제입니다. A는 B의 대리인으로서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런 문제 되게 싫어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ABC가 맞고 헷갈리는데 옆에서 메모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대리인이죠? A죠. 누가 본인이죠? B죠. 누가 상대방이에요? C. 다시 말하면 B, A하고 C 이 정도는 옆에다가 메모를 해두셔야 본인과 상대방과 대리인이 뭐 하지 않으세요? 헷갈리지 않아서 문제를 풀 때 편해요. 근데 이런 게 있죠. 이제 이런 걸 적거라 그러면은 꼭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문제 읽기도 바쁜데. 근데 문제는 이걸 안 적고 그냥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은 A, B, C가 헷갈려 가지고요. 또 문제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뭐 오히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옆에다 뭐죠? 요 정도는 좀 메모하시고 문제를 좀 푸셨으면 좋겠어요. 1번. A가 B를 위한 것임을 표시 않았으나 대리인으로서 행한 것임을 C가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현명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면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이 되니까 그 효과는 B, 본인에게 기속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2번, A가 차고 이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A를 기준으로 차고 사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B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차고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예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는지 안 됐는지. 그 다음에 중과실 유무는 뭐죠? 요거죠. 누굴 가지고 판단해요?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요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 되겠죠. 3번 A가 행위 무능력자, 즉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B는 실내 이익을 배상하고 C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예요. 왜 그러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 행위 무능력자더라도 제한 능력자라도 하더라도 그 대리 행위를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A가 C를 사기 또는 강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 말을 가지고 따지겠어요? 대리인 말을 가지고 따질 테니까 C는 A의 사기 또는 강박 사실에 대한 B
본인의 선의 악의 관계없이 비에 대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5번 A가 계약 당시 부동산의 하자에 대해 선이 무과실인 경우라면 B는 C에 대하여 하자 담보죄에 물을 수 있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다시 말하면 선인지 악인지 과실이 있는지 여부도 대리인말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대리의 효과가 나오죠. 1번 직접 본인에게 효과가 기속이 되고요. 2번 대리인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본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리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불법 행위에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요. 이 본인의 능력이 나오는데 본인은 을과 병이 만나서 매매 계약하고 있을 때 자빠져 자고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누가 의사결정해요? 대리인이. 다시 말하면 본인은 의사무능력자라도 뭐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의사무능력자 하면 누구를 떠오르자고요? 잠자고 있는 사람을 떠오르자 그랬죠. 그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과 상대방이 만나서 법률행위를 할 때 본인에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의사 능력이 필요 없는 거고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5조에서 뭐가 나오죠? 복대리가 나옵니다. 복대리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 꼬박꼬박 내는 편이고요. 대리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판례라고 해서 여러분이 따로 정리할 것도 없고요. 특히 복대리 경우에는 조금 복잡한 듯 하기 때문에 판례 같은 거 안 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법률 조항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일단 개념인데 이런 거죠.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이에요. 근데 을이 또다시 병이라는 사람을 선임을 했는데 이 병이 만약에 본인을 대리한다면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냐면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개념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입니다. 이 복자가요, 건물을 복구할 때 복자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 부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한자가. 무슨 뜻이냐면 다시라는 뜻이에요. 다시 복자예요. 그러면 다시 선임했다는 말이고요. 또 나가면 뭐가 돼요? 복복대리인. 또 나가게 되면 뭐 해야 돼요? 복복복대리인.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개념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느낌이 안 오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인데 이 미성년자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토지가 등기가 안 돼 있는 미등기 토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친권자가 갑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갑서의 토지가 미등기란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누가요? 친권자가. 그러면 병이 서를 준비해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명의를 취득하는 것은 을이 아니라 누가 되겠어요? 갑이 될 테니까 이 병은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대리하죠? 본인을 대리하기 때문에 이 병이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그죠? 얘가 맞습니다. 미성년자가요, 술 처먹고 싸움복질 해가지고 유치장에 들어갔어요. 친권자인 아버지가 자식이 아니라 뭐죠? 왼수다라고 하면서도 뭐 한 거죠?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이 변호사는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누구를 변론하고 누구를 대리하는 거죠? 본인을 변론하고 본인을 대리하니까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복대리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우리가 복대리인이라고 하고요. 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법적 성질이 나오는데 1. 복대리인도 뭐죠? 대리인이다.
따라서 스스로 뭐하는 사람이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고요. 2번 복대리는 누구를 대리합니까? 본인을 대리한다. 다시 말하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요. 3. 복대인 선임했다 그래서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만약에 의뢰 대리권이 없어진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4. 임의 대리인이 선임했든 법정들이 선임했든 요 복대리는 항상 뭐예요? 임의 대리인이란 말도 나와 있죠. 자, 왜냐하면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따라서 개념적으로 무엇이 반드로 들어오게 돼요? 수권행위가 반드시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무슨 대리인이 되는 거죠? 임의 대리인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임의 대리인이 복인권과 책임해가지고 120절 읽어볼게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이게 뭐죠? 임의 대리인이죠. 대리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된 선임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대리인이 만약에 임의 대리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복대는 선임할 수 없다. 복인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친권자를 예를 들었냐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복대는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럼 항상 못하느냐? 아니다.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인도 복대리인을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네가 내 대신 어디로 할까요? 대전 가가지고 아파트 좀 사라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우리 아침에 가려고 하니까 귀찮아요. 에이씨, 다른 놈 보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 가반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날씨 추워. 나 진짜 가기 싫거든. 그러더니 감히, 다른 사람 보내. 라고 본인이 뭐 했어요? 승낙했다면,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니면, 가기 싫은데 억지로 내려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입원했다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예외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취지겠죠. 그 다음에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 선임하더라도요. 선임 잘 해야 돼요. 또 감독도 잘 해야 돼요. 만약 선임 감독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면 어른갑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짓지 않아요. 다만 병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어른갑에게 뭘 지냐면 책임을 져요. 자, 이런 얘기죠. 어린갑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가기 싫어 그랬더니 승낙한 정도가 아니라 지명까지 있어요. 야, 병이 참 똘똘하니까 네가 가기 싫으면 병을 대신 보내 라고 지명까지 했다면 실제로 병이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하더라도 어른갑에게 뭐 할 일은 아니에요?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똘똘한 게 아니라 띨띨한 사실을 알게 됐으면 그 사실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안 했거나 해임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에만 의리갑에게 뭘 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지게 된다는 뜻인 거죠. 법조문 좀 읽을 건데요. 넘겨보시면 110페이지에 하단에 121조가 나옵니다. 121조 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라는 말은 선임이 잘못되고 감독이 잘못됐다면 원칙적으로 의리갑에게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고요.
이왕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동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뭘 지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지 않고요. 통지하지 않았거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엔 뭘 져요?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끝입니다. 판례만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을이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면 첫째, 복인권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책임은 강화돼 가지고요. 두 번째, 선임 감독에 대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데 항상 무과실 책임을 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것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무과실 책임에서 과실 책임으로 뭐가 되죠? 전환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겠죠.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에게는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복임권을 인정하는 대신 책임은 뭐하고 있는 거죠? 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병이 갑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을은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뭐죠?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좀 복잡한가요? 자, 마지막에 연습 한번 해볼까요? 볼게요. 미성년자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법무사를 선임했어요. 근데 법무사가 잘못해서 갑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럼 을은 갑에게 책임을 져야 되겠죠. 이때 을이 법정 대리인이라는 이유로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과실 책임을 부담해요. 무과실이에요? 과실 책임이에요? 뭘 물어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죠. 지금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친권자가 뭘요? 법무사를 선임했는데 얘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갑에게 뭘 끼쳤어요?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대리인은 갑에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친권자 법정 대리니까 무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아니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니까 과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과실 책임이죠. 왜냐하면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 법무사를 선임하는 것은 명백히 뭐예요? 부득이한 경우죠. 그죠? 일반 개인이 미등기 토지를 뭐 하는 것은요? 등기하는 것은 뭐 되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잖아요. 이 경우는 뭐예요? 과실 책임이죠. 이것도 과실 책임이겠죠. 유치자인 가치 본인을 빼내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결국 뭐예요? 부득이한 경우니까 법정들이지만 무슨 책임을 부담해요? 과실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정이 어둡죠? 그 다음 우측에 3회 가지 복대리인 지위가 나옵니다. 1번 복대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죠. 복대리인 누가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했죠. 따라서 병의 대리권은 을의 대리권보다 반드시 작아야 되고요. 또 선임뿐만 아니라 감독도 당하게 되고요. 병의 대리권은 을로부터 비롯됐으니까 을의 대리권이 소멸된다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되게 돼요?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2번 복대리인과의 상대방과의 관계와 넘겨보시면 본인에 대한 관계는 어차피 얘는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4번 복대리인이 또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가 있느냐? 있다. 다만 복대리인은 무슨 대리인이에요? 임의 대리인이니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복대리권 선임할 수가 있고요. 선임할 수 있고요. 4번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된다.까지 기억하면 되겠죠. 자,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법정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맞죠? 왜요? 법정 대리는 자유롭게 복대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으니까. 2번 법정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이 있다. X죠. 언제나는 아니죠. 그죠? 원래는 뭐였어요? 무과실 책임이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로 전환돼요?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니까 언제나 무과실 책임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임의 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또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복대리인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진다. 맞아요. 어차피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니까요. 5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따라서 복대리인은 누구죠? 본인의 선임한 대리인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은 우리가 뭐죠? 복대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권 대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권 대리는 대단히 뭐죠?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요. 일반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그래서 좀 까다롭기도 하긴 하는데 다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공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공인중개사 강의를 2001년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죠? 시간도 금방 가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뭘 갖게 됐냐면 존경심을 갖게 됐어요. 존경심. 참 대단하시다. 그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이 민법 이게 만약 여러분들이 민법을 전공하시면은 대충 7학기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7학기. 그러니까 3년 반. 그래서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가지고 4학년 1학기가 돼야 이거 한번 끝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몇 달 만에? 2달 만에 다 끝낸다는 것도 경이롭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로스쿨 다니든 뭐 법대를 다니든 3년 지나도 여러분보다 민법 실력이 더 안 돼요. 뭐 로스쿨 다니는 친구들도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로스쿨 변호사 시험 보면 와 그럴 것 같죠? 문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다 보시고 합격하시고 나서 그 문제 보면요. 여러분 다 풀 수 있어요.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애들도 그죠? 법대 다니는 애들도 막 3년, 4년 지나야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몇 개월 만에요? 5, 6개월 만에 그냥 끝내신다는 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제가 공인중개사 강의를 시작할 때는, 이거 해도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어?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1년에 합격한 사람 몇 명이 되겠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이 합격하시고 많이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시다. 그만큼 뭐 하신다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신다는 거죠. 아마 로스쿨 다니는 친구분들보다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나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면 시험에 분명히 합격을 했을 텐데, 그죠? 제가 전에 법률 해석하면서 절에서 공부했던 얘기 있잖아요. 그죠? 1년 6개월이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 7, 8개월은 공부 진짜 잘 됐어요. 거의 밥 먹는 거 외에는 공부만 했거든요. 근데 한 9개월, 10개월 되니까는 공부를 안 해. 근데 안 하는데 더 엽기적인 것은 뭐냐면 TV도 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공부를 안 하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시체같이 누워있더라도 공부를 안 해요. 벽지에 있는 무늬 세고 있는데도 공부를 안 해요. 얼마나 하기 싫은지 막. 그래가지고 한 1년쯤 되니까 체력 달리는데 맨 산이나 올라다니고 그래서 제가 인생이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원래 고시 공부도 어떤 장소를 정하면 6개월 이상 있지 말라 그러거든요.
아무튼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요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자고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너무 자세히 하셔가지고 틀리는 경향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보시면은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긴 하실 텐데 그래도 어렵다 그래서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누님이 말씀드리지만 쉬우면 깊이 있게 공부해야 돼요. 어려우면 기본적인 것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쉬운 부분은 어렵게 내야 문제를 여러분들이 틀려주시니까 쉬운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깊이 있게 공부해야 되고요. 어려운 부분은 뭐예요? 기본적인 것만 내도 여러분들이 뭐예요? 틀려주시니까 굳이 뭐예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 거. 거꾸로 하지 마시라. 그래서 무권들의 부분은 좀 까다로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렵게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것만 확실하게 뭐 하시면 돼요? 내 거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시기 전에 요 무권들에 관한 기본적 틀을 말씀드릴 건데 실제로 요 무권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기본적인 틀을 완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을 해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지 것도 아니면서 병가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떻게 을이 갑의 땅을 팔아먹었느냐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 방법인 거예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 있죠. 병을 만나서 야 실제로 이거 갑 앞에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뭐죠? 팔아먹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갑게 맞는데 내가 대리인이야 라고 하면서 팔아먹을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만약에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뭐예요? 유권 대리인 거죠. 실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면 이제 배우려고 하는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따라서 무권 대리란 뭐냐면 대리인으로서 현명은 했지만 대리권이 없는 게 뭐예요? 무권 대리인 거예요.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라고 해서 팔아먹었으면 이거는 무권 대리가 아니라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따로 배워요. 만약 이것이 동산이면 선의취득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요. 부동산이면 담보 책임 문제로 해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권 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명이 없다면 무권 대리이 아니라 단순히 남의 물건을 팔아먹으면 뭐가 되는 거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요? 현명이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최근에 이게 가장 핫합니다. 그 다음에요. 요 무권 대리가 우리 민법은 둘로 나뉘어요.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로 나뉩니다. 일단 두 가지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 대리인인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면 이걸 우리가 협의의 무권 대리라고 하고요.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이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표현 대리라고 해요. 그러면 협의 무권 대리가 원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죠? 원칙.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을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했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없어요.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의 효과가 갑에게 뭐 되지 않겠어요? 귀속되지 않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을에게 뭐가 있어야? 대리권이 있어야 본인에게 뭐죠? 효과가 기속되잖아요. 그러면 병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을,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따라서 뭐가 원칙인 거예요? 협의의 무권대리가 원칙인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본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대리니까 표현대리는 원칙이 아니라 뭐예요? 예외고요.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에게 책임을 기속시킬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예요.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을에게 뭐가 없냐면 대리권이 없는데 갑이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냐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뭐가 없더라도요?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한을 넘으니. 넘은 표현들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네가 내 대신 저당권 좀 설정해다오.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을이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을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었기 때문에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라고 하고요. 이때도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리권 소멸 후에. 원래 을에게 대리권이 있었는데 을에게 대리권이 소멸됐다면 일정한 경우에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틀인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리인이라고 현명을 했는데 대리권이 없는 게 뭐죠? 무권대리입니다. 따라서 무권대리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현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현명하지 않고 마치 지 것처럼 해서 팔아먹었다면 단순한 타인 소유물의 매매,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무권대리가 아닙니다. 이러한 무권대리는 협의의 무권대리와 표현대리로 다니는데 다른 점은 누가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다릅니다.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뭐죠? 원칙인 거고요. 예외적으로 일정한 사유가 있어서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현대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본인이 책임질 만한 뭐가 필요해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1. 주지도 않고 줬다고 표시를 했어야 돼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이죠. 가지고 있는 권한을 넘어야 돼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죠.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돼야 돼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입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죠.